문학평론 34번은 직관의 폭발입니다. 이 문학공간 2026년 1월 2월호에 게재된 건데요. 문학공간의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는 시리즈를 지금 계속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와다의 야소는 직관의 폭발이라는 책에서 저 원제목은 직관의 폭발이 아니고 직관뇌라고 돼 있죠. 직관의 뇌가 이게 원제목이에요. 음, 직관의 뇌가 원제목인데 직관의 폭발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이란 뇌의 넓은 부분에 축적된 기억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러니까 직관을 뭐로 보냐면 뇌의 기능 중에 넓은 범위에 축적된 기억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직관 말고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지금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그거로 논리적 사고가 직관에 하나가 있지만 그거 플러스 그거보다 훨씬 고차적인 뇌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어, 직관 말고 뇌 기능 중에 논리의 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이건 다시 말하면 논리의 뇌 플러스 추가된 게 직관의 뇌다. 응? 그런 얘기죠. 직관이야말로 AI 그런데 바로 이게 AI가 부당한 오늘 시대에 인간이 요구하는 뇌 사용법이라는 거죠. 논리적인 뇌가 지금 그 근대 시대의 사용법이라면 지금 시대의 사용법은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이 뭐냐? 직관은 인투이션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어, 보거나 듣는 즉시 깨달은 거죠. 생각 없이 팍 따로 깨달았다는 거죠. 직각하고 다른 소리라 직각하고 비슷한데 각은 감각의 퍼셉션, 다이렉트 영어로 말하면 다이렉트 퍼셉션. 보고 바로 하는 게 시각이죠. 그런 시각 같은 그런 직각, 다이렉트 퍼셉션과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감각의 인식인데,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감각한다 하는 인식. 이게 이제 직각이라고 말한다면, 직관은 그거보다 한참게 넘어서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깨달음이 뭐냐면 뒤에서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하나 써놨는데 경험, 판단, 추리 등의 사회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좋은데 경험, 판단, 추리, 사회작용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겠다를 이런 거 거쳐야 되는데, 그지? 사회작용을 논리죠. 거치지 않고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직감하고 인스팅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직감이 뭐 왔어 그거랑 다른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는 생각 없이 아는 거죠. 논리 과정을 안 겪어요. 설명이나 증명 등을 거치지 않고 사물의 진상을 곧바로 안 감각. 이건 직감이에요. 그러니까 직감은 감각으로 느끼는 거고 감각이죠. 직관은 관이에요. 관 생각해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하고 이걸 구별을 굳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관적으로 내가 알게 됐어라는 말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건 다르단 말이에요. 별다른 근거 없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거는 직감이에요. 내가 직감이 왔어. 라고 말할 때는 별다른 근거가 없어요. 직관은 달라요. 직관은 논리를 통과해서 오는데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최적의 직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직관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 때 키포인트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빨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이 빨리 돌았다는 소리죠. 그거는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의 기억과 새로운 정보가 무의식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창조적 사고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죠. 감각을 통해 순식간에 판단하는 직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직감이라면 직관은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의 기억과 정보가 무의식에 연결돼서 나타나는 창조적 사고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최근에 스타벅스 사태, 스타벅스 어, 사태에서
SK인가 그 회사가 어, 담당 회사가 회사의 경영진의 직관적 판단이 잘못되어서 큰 손실을 입게 된 게 하나의 사례인데, 어?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경영진의 판단 능력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야 하는 얘기예요. 경영진한테 제일 중요한 게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직관인 거죠. 지금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 그지? 얼마나 큰 사고인지, 그지? 그 크기, 그지? 그 크기를 음, 판단하는 예, 어? 있어서 그 하부 직원의 뭐라 그럴까? 연구 결과 보고 그걸 기다린 거야.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 어,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응? 문제가 뭐냐면 경영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영진이 직관적으로 어?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사태라는 사실을 음, 사태라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큰 문제 없이 어? 큰 문제 없이 지나갔을 일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게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 직관적으로 광주 사태를 비하하는 간접적으로죠. 간접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비하하는 경우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음, 별일 없었을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별일 없어? 바로 다음 날 회장이 등판하여 어? 경영지 홍보팀에 무지의 모지를 개탄한다고 어, 고백하고 어? 그지? 전사원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음, 지금 바로 하겠다고 했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영진의 직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 응? 직관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직관 얘기하니까 여기 직관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싶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회사를 말아먹고 망가뜨리고 회사를 크게 용서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일이 어, 계속해서 지금도 그러죠. 계속해서 뭐가 그렇게 큰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타벅스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국민의 공적이 돼갖고 대통령까지 얘기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음날 이 진짜 바보 같은 짓 했네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역사 교육이 문제네요. 이게 물론 학교 교육도 잘못 받았지만 우리 회사도 잘못입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잘못이냐? 경영진의 잘못이란 말이죠. 경영진이 왜 잘못이냐?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왜 경영진이 잘못인가? 경영진 잘못이에요. 직관이 문제였다는 거야. 직관이. 왜? 오랜 기간 축적한 개인의 기억과 새로운 정보가 무의식에 연결돼 나타난 창조적 사고가 바로 뭐예요? 경영이에요. 이게 경영학이라고. 이게. 응?
훈련이 경영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지금은, 지금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현재. 경영진만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의 실수가 뭐예요? 이런 직관 능력의 부족이, 능력의 부족이 트럼프의, 트럼프나 누구야? 푸틴의 무의미하고 무모한 공격 결정으로 이어졌던 거죠. 응? 트럼프 왜 공격했어요? 나타냐후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총리의 헛된 정보, 헛된 첩보, 음, 를 접수하고, 행정부, 트럼프 정권 내부의 핵심 내부에 누구도 직관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실수인지, 응? 지금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지도자의 대표적인 능력은 직관. 바로 직관이라고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이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만 그렇겠어요?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근대에서 밝은 대로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응? 제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까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직관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폭망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망할 거야. 근대 담론의 난교.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게 근대 담론, 기존에 공부한 거는 안 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적 직관이 있잖아요. 동물들은 직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진이 나죠. 지진이 나면 지진이 나기 오래전에 동물들이 응? 도망친다는 응, 응, 보고가 있듯이. 동물들이 직감이 놀라워요. 걔네들은. 근데 해일이 나는 동네에서는요. 느닷없이 모든 동물들이 사이로 도망쳐요. 그거 보게 되면 같이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한두 시간 내에 해일이 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덮친다고. 근데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 왜 차원이 달라? 뭐가 달라? 직감 플러스. 즉, 직감 플러스 논리적 사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있던 논리적 사고에다가 직관 같은 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게 직관이에요. 동물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러냐면 AI가 부정하는 오늘날 시대의 대표적인 내상법이라고. 주식 어떻게 할 거냐고. 그지? 돈 다 번대는데 계속 있을까? 말까? 언어에 의한 정보가 오늘은 어떻게 되냐? 우리 언어에 의한 정보가 옛날에 되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그런 보고 되게 좋았단 말이죠. 지금은 안 해. 쉽게 검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 권력, 언어에 의한 지식을 축적했다는 사실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전문가, 또이 전문가, 그지? 또이 전문가에 전문가가 뭐 많이 아는 애들이잖아. 이게 별로 안 중요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 백악관에 전문가들 많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거죠.
많이 알면 뭐 하냐고. 별로 의미 없다고. 그런 정보 뭐 우리 인터넷 보면 다 아는데 뭐. 요새는 AI니까 더하죠. 그보다 중요한 요인은 충분한 이해를 거친 뒤 뇌 안에 축적된 의미의 네트워크 안에서 새로운 의미 기억으로서 해당 정보를 추가하는 것. 무슨 소리냐면 무슨 정보가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 새로운 의미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제 빼 말어. 얼마만큼 빼? 무슨 정보가 왔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그런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억의 점들을 연결해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 근데 이 생각하는 게 예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야? 예전처럼 근대적으로가 아니라 탈근대적.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전처럼 생각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건 지금 하나도 못 믿어요. 똑같이 따라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추론기계 AI의 정점에 달한 근대 담론이 이양대립적 가제. 이거는 뭐야? 이건 진짜 지금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안을 너무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야. 바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공격한 거야. 공격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오 이겨? 그러고 한 거라고. 이게 개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란 말이야. 진짜로 그런 거예요. 바보 같은 거, 몽창 바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문제인 거예요. 왜 논리적 사고가 왜 문제냐? 이항대립 플러스 마이너스 과제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시하는 것도 표시하는데 복잡한 세상을 언어라는 단순한 모델에 적용하는 거. 그지? 예를 들어 이러한 공격을 승리와 패배로만 결론지어 생각하는. 이긴다 그랬겠지. 그거 트럼프가 하는 거지. 이겨? 네, 이깁니다. 이겼잖아, 지금. 트럼프가 맨날 그랬다고. 요새도 그러다 나오면 우리는 이란을 묵사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묵사발 만들어? 얼마나 바보 같은 단순한, 그 이란 애들이 버무릴까요? 웃을 거 아니야. 아, 쟤 바보네. 바보라는 건 선전하고 있다고, 지가. 그 논리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약점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 큰 미국이 항공모함 세 대를 띄워놓고, 어, 뭐야, 구축함 하나도 없는 이란한테 못 이기고 있어요. 해협이 막혔어요. 항공모함 세 대가 있는데. 배는 몇백 대가 갔는데. 조그만 해협 하나를 못 지켜요. 그게 이긴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함은 보통 이해하기 쉬운 걸 얘기한다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아우, 좀 이해가 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런데 그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순화 과정이란 게 뭐냐면 문제를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관계로 축소시켜 버리므로 이게 굉장히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일차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이 얘기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최적화된 방향성을 찾아낸 논리만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틀린 게 아니라고. 그것만으로 안 통한다는 거야. 논리적 사고를 할 때는 왜냐하면 일부분만 사용해요. 논리적 사고할 때요 머리를 안 써 많이. 생각보다 웃긴다고 머리를 안 쓴다고. 그러니까 A인가 B인가, 예스인가 노 이런 질문의 범위로 좁힌단 말이죠. 그럼 내 여자 양법이 좁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 과학 실험이 다 이래요. 모든 과학 실험은 표준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합니다. 즉 가와 나의 비교로 실험을 합니다. 이게 모든 근대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기본 방식입니다. 어? 그렇게해서 배운 건 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겨 져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 이라크 공격 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 했다가 나 오해받았어요. 바보 같은 녀석들한테. 때때로 그런 사고방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 복잡한 세상의 진정함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예요. 핵심 질문은, 핵심 질문은 지금이 복잡한 세상인가? 인가? 라는 거죠. 만약 아니라면, 근대적인 사고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근대적인 사고가 적용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무의미하지만, 어? 곳이 있습니다. 무의미하지만. 어디에요? 학교. 예를 들어, 학교입니다. 어? 대학 입학. 하느냐, 마느냐. 어? 라는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논리가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대학을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문하면 전혀 다른 일이 되어버립니다. 즉, 모든 게 복잡한 세상이라는 말. 지금 모든 게 다 복잡한 세상이에요. 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느냐, 마느냐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백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바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이 단순한 문제가 과업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는 게 없어요. 한 개도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황스럽고 미치겠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이,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각의 전제를 의심한다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믿어온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결혼이나 연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툰베리가 소녀가 12살 소녀가 그랬단 말이에요. 소녀가 학교를 안 가고 왜 안 갔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일반적인 사고인데 그거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뭐 정치 불평등, 기후재앙 이런 난경 상황에서 전례나 관습에 얽힌 사고로는 응? 사안의 본질에 다가서는 위기감을 12살 소녀가 느꼈다고.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뭐 사람들이 관습에 젖어서 못 느낀 것뿐이에요. 소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 애들도 다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에만 의지해 질문이나 주장을 언어화해 단순하게 소화하려는 근대 담론이 당면 과제들의 대체에 불과할 정도로 난경에 빠져 처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툰베리가 맨 처음에 1인 시위를 등교 거부 시위죠. 1인 등교 거부 시위를 시작했을 때 국회의장 앞에서 어른들이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고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득했었습니다. 응? 처음에 그랬다고. 근데 누가 잘못한 거, 누가 바보였다는 게 등장했어요. 툰베리가 옳았다는 게 알게 됐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툰베리가 팻말 들고 서 있으니까, 야, 너 학교 안 가면 어떡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미래를. 그리고 걱정했다고. 누가 누구 걱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 못하면 어른들이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복잡한 채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하는 습관.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지금 다른 거 몰라도
요것만 하나 나한테 배운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거야. 그러면 항아리는 사과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해를 그걸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된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고. 당신이 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지? 누가 아냐고. 근대 담론에 단순하게 생각하기.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근대 담론에 단순하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응?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조금 기다리라고. 다 죽을 텐데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믿으면 안 된다고. 근대 담론의 전제를 의심하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단 말이죠. 응? 그래서 뭘 해야 돼?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행위가 되는 탈근대 담론 체계가 꼭 필요한데 이게 아직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해요. 이거 아무 데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근대 담론 체계, 사고 체계의 전제를 의심하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운 학교에서 배운 거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언러닝이라고 그래요. 언러닝. 배운 러닝은 아니라 언러닝. 그 학교에서 배운 거를 다 언러닝. 이 언러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학교에서 안 배웠잖아. 그거 심각하게 문제인 거죠.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을 텐데 학교에서 배운 거를 언러닝 하라는 거죠. 그지?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지? 선생님이 하는 거 다 틀렸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런 거야? 리러닝. 응? 살근대 배움. 그러니까 근대 학습의 언러닝이에요. 근데 학교 학습에 학교 학습 틀렸거든.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그걸 버리고 이게 그 배운 거 더 심각한 거죠. 배운 거는 단순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건 1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5쯤 돼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아무도 가르쳐 준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근대 학문의 연구 방식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전제에 집착하는 거죠. 그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상을 넓혀 여러 전제를 세우고 각각 논리를 파고 다니는 사고방식인 수평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이게 뭐냐면 오늘 신문에, 오늘 어디 신문인가 났는데 오늘 신문 어딘가 찾아보시면 수학, 어, 수십 년, 수백 년 걸려도 못 풀 것 같다는, 못 풀 거라는 수학 문제를 AI가 며칠 만에 풀어냈다는 어,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학문적인 업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인정했습니다. 수학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요건데 이제 수학 전문가, 수학은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수학 전문가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 필요 없어진지 설명을 거기서 신문 기사에 못하는데 내가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수학 전문가라고 하면 뭐만 하는 줄 알아요? 산수, 숫자 또는 뭐랄까 기하 등 기하 또 확률 자신의 분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만 연구합니다. 응? 그런데 AI는 이 모든 분야를 통합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만 적으면 안다고. 평생 하나만 적으면서 그거 하면 뭐 필기상 받고 뭐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왜 AI가 몇십 만에 풀었냐? 기하하고 확률하고 섞어서 둘이 하는 거죠. 기하 전문가와 확물 전문가 합치는 거야. 그지? 벌써 하고 있어요. 이 수평적 사고를. 근데 인간이 못하는데 AI가 먼저 가서 해버리고 있는 거죠. 절망적이죠. 근데 인간은 이거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지? 내가 말하고 있어요. 영문과도 그래요. 영문과 얼마나 웃기냐면은 영문과에 소설하고 시하고 따로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나는 시 전공이었는데 소설 못 가르쳐요. AI 하면 시하고 소설 따로 가르치겠냐고. 큰일 났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아직도 대학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전제에 집착해서 하는 거죠. 모든 전문가라는 게 그 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에 집착하기보다 발상을 넓혀 여러 전제를 세우고 각각의 논리적으로 파고나는 수평적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한 발상, 식관. 어? 리러닝의 핵심 도구가 직관이란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쓴 말은 필자 용어는 시적 상상력이에요. 응? 시인이 시 쓰듯이 포에틱 이미지네이션. 이것만 필요할 거야 앞으로. 많이 밝은데 시대의 핵심 도구. 응? 이런 직관만이 다른 건 다 기계가 해줄 거예요. AI가 더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AI 수학 문제를 전문가 못 풀 거라는 전문가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푸는 AI를 시켜서 연구를 하려면 뭐밖에 안 필요해요. 직관밖에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장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학을 하나도 몰라도 수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게 할 수 있으면 직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학문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월의 전략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하니까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근대 담론의 이항적 대립 방식이 나쁘다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탈근대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행위가 근대 담론의 단순한 생각을 대립하고 배제한다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대립이 아니에요.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담론이 틀렸어. 버려. 없애.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아까 내가 언러닝, 리러닝 했죠? 이 언러닝, 리러닝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언러닝 했다고 갖다 버리는 거 아니라고. 어? 언러닝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그거 그대로 공부한 상태에서 언러닝 한 거예요. 그래서 언러닝이 중요한 거야. 러닝하면 그대로 있고, 학습한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언러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러닝 하는 거예요. 그 세 단계잖아. 자그만치. 우리는 하나 공부 안 하고 힘들었잖아. 그지? 공부를 잘못시킨 거죠. 암기하느라고 암기하고 뭐 그거 시험 보느라고 바쁜 시간에 딴 거 공부시켰어야 돼요. 훨씬 공부할 게 많았는데 엉뚱한 거 시키느라고 시간 낭비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 갖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근대적인 거죠. 그게 직관적 사고에 포함된단 말이죠. 없어진 게 아니야. 직관적 사고를 하고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관적 사고로 응? 새로운 생각을 해내더라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전파하려면 뭐가 필요해?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응? 혼자 멋있는 생각을 해냈어. 와, 이게 인류를 구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 다 알아야 되잖아. 논리적 사고 필요해요.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야. 단지 논리적 사고 갖고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는 직관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가 기억 네트워의 한 요소란 말이야.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기서 놔두면 돼. 언제가 필요하면 그냥 끄집어서 쓰는 거지. 그런데 요새는 어떠냐? 생각하기가 논리적 사고임을 아, 책방 가보면 새로운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뭐 새로운 비즈니스 어쩌고. 다 논리적 사고 얘기해. 논리적 사고를 잘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큰일단 말이죠. 그런 책들이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책방 가면. 그게 아니라 뭐다? 생각하기는 논리적 사고 플러스 직관적 사고라. 이게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인 척하는 책은 있어요.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 지금 설명하는 걸로 이해하면 가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찾을 수 있게 바라요. 그러니까 당장 연습할 수 있어요.
그 서점 가서 큰 서점 가서 내가 지금 생각하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생각하는 그지? 직관적 사고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지? 가서 찾아보시면 가짜 이런 가짜 책하고 대부분 95%, 98%는 가짜 책인데 그중에서 이런 진짜 책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어진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뇌를 편향성 없이 완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유일한 사고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뇌는 원래 그렇게 사고돼 있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앉으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졸려온 사람도 있죠. 공부하려는데 졸렵다는 것은 뇌를 지식하게 하는 논리적 사고로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데 공부는 재미있어야 하는. 응? 직관적 사고라면 재밌어요. 공부가 졸립지 않다고. 공부가 졸립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내가 써야 될 게 이거 여기서 했잖아. 응? 편을 완전하게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맞고 너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니까 졸려올 수밖에 없죠. 뇌가 반항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강의 듣는데 재미없으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생각하기 논리적 사고임을 주장하는 근대 담론보다 그걸 초월하는 팔근대 담론의 생각하기 논리적 사고를 포함하는 직관적 사고가 정답에 가깝다는 거는 아하다테 야스오라는 분은 뇌과학자예요. 그 뇌과학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게 뇌과학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어. 직관과 논리는 대립한 것이 아니라는 소제목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소리죠. 팔근대 담론의 포괄 전략이 설명하는데 음, 옛날에는 직관과 논리를 반대로 생각해서 논리적인 사람을 칭찬하고 직관적인 사람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뭐 가수가 되면 야단 맞았죠. 부모님한테. 그지? 가수가 되려면 얼마나 고생해서 배우가 가수가 되려면 혼났잖아. 배우가 가수는 분명히 논리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맨날 그걸로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소리 들었다고. 지금은 논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안의 단순화가 불가피한 데다가 편향이 개입할 가능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안의 단순화만 문제가 아니라 편향이 개입하죠. 뭐 인종차별, 남성 중심주의, 여성차별, 인종차별.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 나쁜 거 딱 정해지니까 여성차별, 인종차별은 논리적 사고에는 자동이에요. 자동.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가 좀 하나 나쁜 거잖아. 그 남성이 중심이면 여성은 당연히 차별되는 거고 백인이 중심이면 당연히 흑인 차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안이 단순화해서 복잡한 현실에 적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편향이 심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AI 기존의 자료를 모아서 AI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AI가 뭘 설명해줘요? 근대적인 자료들 갖고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흑인들이나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글들이 자꾸 나온다고 AI로 해놓으면. 지금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효용성에 문제가 되는 현재는 근대담론의 난경 상황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다 틀렸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논리는 뭐냐면 언어나 수치어를 통해 사안을 단순화하여 파악하는 거예요. 이겨 저 뭐 이거죠. 그런데 대상을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본질을 간파하는 직관. 이 훌륭한 방법이 되는 게 바로 살근대 새로운 시대인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를 직관적 사고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행동경제학. 지금까지 다니엘 카네만의 행동경제학을 많이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냐면 이게 그래도 좀 그 기존에 있는 그 근대 이론을 좀 도와주는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의아다대 아소는 이 행정 경제학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좀 비판적입니다. 잘못 말했던 것 같아요. 특히 카네만의 다니엘 카네만의 마지막 저서 노이즈를 보면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요. 이 마지막 저서인데 2021년도 생각에 대한 생각은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카네만의 그 행동 경제학이 이 직관이 논리를 포괄한다는 근대 담론의 전략이 아니에요. 카네만의 행동 경제학은 팔근대 담론이 아니에요. 근대 경제학과의 경제학계의 주류예요. 어, 카네만의 행동 경제학을 팔근대 담론으로 생각하면 오해한단 말이죠.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문제와 대안을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건 맞아요. 근데 탈근대 담론은 아니에요. 하나만의 시스템 모아는 빨리 생각하기거든요. 싱킹 테스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와레 야스오가 추정하듯이 직감이라기보다는 잘 틀렸어요. 근대 담론의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사고 체계의 한계를 말한 거고 하나만의 시스템 2 천천히 생각하기 싱킹 슬로우는 근대 담론의 한계가 있으니까 통계 등 근대 과학의 객관적 방법으로 수정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좀 고쳐나가자 이거예요. 그거 증거가 뭐냐면 마지막 저서예요. 노이즈의 논리가 생각에 대한 생각보다 무수히 훨씬 못 미치는 걸 느끼는 이유가 행동 경제학의 담론 자체가 근대 담론의 한계를 포괄하는 탈근대 혁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근대 담론의 한계를 수정 보완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노이즈에 관한 저서는 노이즈는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뭐 코카콜라의 경영을 개선했다 뭐 이 정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못 벗어난 거죠. 경제학이란 근대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잖아요. 근데 경제학. 직관의 탈근대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 아까 직관을 정의한 거에 무의식에 축적된 기억과 어? 경험치 속에서 무의식적 사고를 통해 그러니까 경험치가 원래 경험한 게 있고 거기서 축적된 기억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무의식적 사고를 통해 생겨나는 그러니까 결정이 확 발리되는 이유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경험치하고 기억으로. 직관을 사실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걸로 했지만 그거는 그게 아니라 그 직관이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근대 경영학의 근과 옥조인 효율성이란 기준이 지금은 문제가 됐단 말이죠.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생략할게요. 아담 스미스의 눈에 보이죠? 국부론에서 제시한 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어오는 근대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바늘을 하나 만드는데 바늘을 혼자 처음부터까지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늘을 쇳덩어리 갖다가 바늘을 만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몇 달 걸리겠죠. 그지? 그런데 분업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뭐냐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근대 심리학이에요. 근대 그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효율화 하는 거는 목표가 하나가 딱 정해지는 거죠. 바늘을 만들자. 그 바늘 하나 그거에 집중하는 거죠. 그 바늘 하나 하려면 막 큰 쇳덩어리가 있다. 그럼 쇳덩어리를 자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쇳덩어리를 또 반으로 자른 사람만 있고, 그 3분질로 자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4분질로 자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바늘만큼 조그맣게 자르는 사람이 있고, 그지? 그 마지막에 바늘로 가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금방 여러 개 만들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경영학의 핵심 기준이에요. 회사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문적인 일만 시켜요. 큰 회사 들어가면. 응? 나는 영업만 하고 나는 편집만 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 들어가면. 그럼 영업하는 사람들은 편집을 모르고 편집하는 사람은 영업을 모르는 거죠. 그지? 그렇게 하면 빨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두 가지가 틀렸어요. 하나,
여기 써 있어요. 전략적 계획을 상실하게 되고 창조성의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그치? 그게 전략적 계획이 상실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 일을 다시 창조적으로 하지는 못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복잡한 사태가 벌어지면 못하는 거죠. 조금 전에 아까 내가 설명한 스타벅스의 문제는 똑같은 거죠. 그치? 그 중에 누군가가 전략적으로, 회장님, 밑에 누군가가 한 명이, 회장님, 이건 이렇게 끌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회장님은 원래 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나가서 얘기하셔야 되지만, 지금 사태가 다르니까 바로 가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하세요. 미안하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으면 됐을 거란 말이죠. 그건 창조적이잖아. 그죠?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해야 돼. 앞으로는 점점 이런 일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보세요. 두 가지가 틀려. 그래서 요거 뒤집어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시대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무엇이에요? 이유는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필요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그런 거 훈련받은 애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지? 특히 뭐예요? 특히 AI가 뭐가 돼? AI가 부하가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좋습니다. 그치? 그 AI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뭐만 하면 돼. 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창조적으로 시킬 거냐만 남았잖아. 근데 이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능력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 없다고. 그지? 하나도 써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현장 자체에서도 내가 좀 전에 취업 얘기했죠. 자본주의 경제 현상 자체에서도 이 근대 담론의 논리 시작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혹은 데이터 값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를 하고 있어동의 근거를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이런 일만 해. 이러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이런 데이터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건 왜 자기가 하냐고. 거기 다 있잖아. 그지? 그럼 결정을 그 사람의 직원이 할 필요가 있냐고.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딱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밖에 안 배웠어.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혹은 데이터 값에 따르면 이 값이 이렇게 변화 등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만 키워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왜 사람이 필요하고 왜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냐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죠? 앞으로 취업이 더 안 될 거예요. 이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과, 문과 상관없어요. 이거밖에 못 한다니까.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 이런 조사 결과, 그걸 왜 지가 말하냐고. 조사 결과 있는 종이 쪽에 써 있는데 얘가 다 가르쳐 줄 텐데. 그치? 자, 보세요. 요 말이 중요해. 애초에 새로운 연구,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미가 아닌가, 이거. 그치? 새로운 연구,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뭐야?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 데이터를 왜 따져? 그런 게 없으니까 필요한 거지. 그치? 뭐가 새로운 거부터 찾아야 된단 말이죠. 직관 아니면 다 쓸데가 없는 짓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시적 상상력. 이 필요한 부분.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삶에 더 필요한 전부입니다. 뭘 더 필요로 해? 뭘? 이거밖에 필요한 게 없다고. 근데 이것만 안 가르치죠. 이것만 중요한지 몰라. 그지? 하나만이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만은요, 웃기는 게 뭐냐면, 시스템 1으로 시작하는 근대담론의 판단,
이것도 너무 못하는 거야. 통계조사도 안 해갖고 있지. 그래서 경영에 재앙이 오는 거야. 지금 그 스타벅스처럼. 너무 한심한.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그게 뭐야? 벤처 사업이잖아. 벤처 비즈니스. 그래서 벤처가 중요한지는 알아, 다들. 이게 주류가 됐단 말이죠. 요새 뭐 AI, 뭐 엔비디아 다 벤처잖아. 벤처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잖아. 근대 시대가, 탈근대 시대가 도래해 있는데 이 창조성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말이에요. 그럼 창조성은 뭐냐? 창조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걸 새로운 걸 생산해내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기존의 지식을 의외의 조합으로 연결하면서 탄생하는 거란 말이죠. 응? 시가 뭐예요, 시가? 어? 당신은, 어? 꽃이어요. 이거는 좋은 시가 아니죠. 왜 좋은 시가 아니에요? 너무 뻔한 상식이잖아. 그지? 응? 좋은 시가 아니에요. 왜? 기존의 이미지를 그대로 해요. 여기. 어떻게? 뭔가 칭찬할 때, 뭔가 찬사를 보낼 때, 의외의 조합을 해서, 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참, 정말 가슴에 와닿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창조성의 길을 찾으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다대 야스오 같은 뇌과학자는 언어할 수 있는 근대 담론의 논리적 영역이 아니라 언어화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기억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언어화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기억.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시적 상상력의 부분이죠. 그치? 뇌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준비를 갖춤으로써 뛰어난 직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다 뭐예요? 시적 상상력이죠. 무의식적에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이라기보다는 뭐야? 비언어적이라고. 그치? 무의식이어서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이라고. 비언어적이 뭐야? 비관습적이라는 거예요. 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화가 가능한 이게 아니라 뭐예요? 언어화가 쉽게 가능한. 산문적인. 그지? 사원과 다른 역이에요. 그 시적 상상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언어, 그 기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적 상상력을 잘 모르니까 이걸 여러 가지 여러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서술 기억이 예, 언어로 그러니까 장기 기억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서술 기억이죠. 단기 기억이 아니라 뭐 숫자만 아니라 길게 기억하려면 서술로 이야기로 기억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일화 기억보다 뭐 의미 기억이 일화 기억보다 의미 기억이 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언어에 의한 기억이 아니라 어, 사안의 의미를 기억한 이해한 기억. 그러니까 뭔가 기억을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많죠. 뭐 조선의 왕의 이름을 쭉 외우는데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러고 노래를 불러서 외우면 그건 안 잊어버리죠. 그지? 그런 거죠. 의미를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노래만 해도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언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벌써 뒤로 확 돌아갔죠. 직관이 대부분 음, 음, 의미 같은 게 직관 같은 의미 기억은 네트워크 기억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고 인생관이나 세계관도 그렇게 되고 뒤로 돌아가서 하면 그러니까 의미 간에 연결되는 새로운 기억이 나도록 의미 기억이 연결되는 방식을 뭐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이 뇌과학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중계와 분산계를 뇌과학자라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집중계와 분산계는
하나가 작동하면 하나가 억제된다는 거예요. 집중계와 분산계는 말 자체가 금방 이해가 되죠. 집중하면 분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직관을 발휘해야 할 때 방해가 되는 게 집중력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을 뭐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된다.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집중해야 되죠. 그럼 뭘 못해요? 어, 직관적인 분산돼서 생각이 분산돼서 흩어져서 쭉 생각 이것저것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못해요. 그래서 그 화가들 중에 교수를 하다 그만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어, 교수가 되면 소설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수가 하면 학습하고 애들 가르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연구하고. 근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분산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은 보통 바람직한 거로 여겨지지만 뇌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땐 마이너스 요소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직관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중력, 선입견, 뭐 자기 제한, 부정적 정동 이걸 최소화하도록 애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도록 분산계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괜히 부정적 생각도 부정적 느낌도 집중해야 되죠. 그런 거에다 스스로에 대해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 선입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분산계를 뇌 중에서도 이거는 뇌과학에 있어서 어디가 집중하는가 보이거든요. 그거 MRI, fMRI 보면 그걸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발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꾸준하게 업무를 하는 게 뭐 데이터 정리하든가 뭘 만든가 계산하든가 이런 거는 집중하면 되죠. 집중 안 하면 실수하니까. 시간을 들여서 소화하는 이런 작업, 구체적으로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정한 시간,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일에 몰두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이게 이제 뭐 직업에 직장에 다니면 이거죠, 다. 직장에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한돌같지 않고 과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몰두하는 습관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은 거. 이게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직장인들이 하는 일이죠. 이게 집중계란 말이죠. 이 집중계하고 분산계 두 개 갈등, 이 갈등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번 한 게 있는데 루틴과 리추얼, 근대 혁명 실천론에서 읽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 하나만 읽어볼게요. 대부분 이렇게 돼요. 대부분 답장을 보내려면 시간을 잡아먹는 만 하루 동안 받은 68통의 이메일 중에서 대학 교수로의 중추적 책임인 새롭고 중대한 아이디어 발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게 단 4통에 불과한 것처럼. 그러니까 교수가 쓴 거예요. 68통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거 다 답해야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거 진짜 아이디어 내고 창조적인 거 그런 건 4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런 경험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는 조지 타운대 칼 뉴포트 교수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 조금 가난하게 살려고 각오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집중계를 안 하면 근대적인 그래서 이제 조금만 여기 설명을 하면 아직도 근대적인 경제 제도가 작동 중이라서 집중계 거의 일에 일을 해야 어, 어, 수입이 생기는 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예, 직업을 택한 사람들은 들이 자발적인 가난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원래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차라리 돈을 조금 버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니 방해가 되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은 그런데 지금은 좋은 점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하던 대로 전환하는 중이라서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왜 높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에서도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점점 더 요구될 것이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일해도 별로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 참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어림도 없는 거죠. 근데 이 교수가 말할 때는 아니에요, 아직. 그때는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 시대 전환이 발생, 그러니까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언젠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옛날엔 투덜거렸다고. 이것만, 이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걸 테니까 고민스럽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바뀐 거지. 그 근대적인 일과 직관적 창조의 공존이 이 시대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근대적인 일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어? 혹시 근대적인 업무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AI 시대에 앞으로 창조적인 업무만이 예, 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대적인 일이 너무 많고 창조적인 일이 없어서 창조적인 사람들이 괴로웠는데 앞으로는 거꾸로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인데 집중계와 분산계는 한쪽이 on이면 반대가 한쪽은 오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할 일이 있으면 분산할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요건 달라요. 운해와 잔해는 달라요. 운해와 잔해는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는요, 동시에 진행이 돼요. 논리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하여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 거 공부는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응? 공부는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집중계와 분산계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 보완적인 순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만 100% 한다고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또, 창조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난 창조적인 일할 거니까, 어, 일은 안 해. 가서 근무 안 할 거야. 나 돈 안 벌어도 돼. 가난하게 살 거야. 이렇게만 한다고 그래서 훨씬 더 창조적인 일이 잘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집중계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특히, 지금까지는 예술가들이 사상적인 연구를 등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분산계의 창조적인 음, 작업에 어? 연구의 집중적인 작업이 강해가 어, 서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런데 지금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는 뭐예요? 이는 탈근대적인 세계관이 아직 마련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래서 예술적인 창조의 작업에서도 이론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응? 의 경우 실온도 동시에 어느 정도 작업되어야 합니다. 그지? 이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야? 두 개가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론과 창조가 언제나 병행해야 사태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 집중계와 이 위에 말한 집중계와 분산계의 대립 개념이 보완 개념, 보완 어, 상태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이 사람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계와 분산계는 두 개가 구별되니까 이것만 믿고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이 예술가들은 아, 나 일 안 해.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본능으로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본능으로만 즉 창조성으로만 예술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지금 다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 현대 시대에 걸맞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현대 시대의 틀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 좋은 작품을 생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태가 온 거죠. 그치? 옛날 같으면 예술가들은 공부 안 해요. 난 공부 안 했어요. 이게 자랑인데 지금 어림도 없다고. 이런 공부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뭐예요? 아까 말한 리더닝의 공부예요. 응? 이게 바로 아까 말하는 리더닝. 다시 배우는. 응? 그, 근데 배움의 공부.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언어를 초월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무언가 어느 한에게 사고를 재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이게 근대적인 사고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직관을 얻을 때까지 얘기고 직관을 얻었다면 어, 언어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노력이라는 게 논리와 노력이고 직관이 있으면 뇌를 광범위하게 생각한 이후에는 언어와 노력, 응?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거를 넘어가려고 했지만 리더닝의 사태에 오면 다시 논리적으로 언어와 뭔가 만들어내서 이론화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전례가 없는 사태예요. 전례가 없는 사태예요. 음, 그래서 직관적 사고가 중요해졌지만 그리고 그 근대 시대 전성기하고 달리 분산계의 직관적 활동을 유달리 강조해야 돼. 그렇지만 이런 대대적 변화가 성공한 후 새로운 제도의 행정 절차가 차입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 일하는 집중계획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없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야. 무슨 직원을 구하지 못하냐? 바로 이런 능력 가진 직원을 구하는데 이런 직원을 가진 능력이 없어. 그지? 이런 직원을 가진 능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간 애들도 회사 가서 몇 달 못 버텨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가자마자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할 수가 있겠어요? 곤란하죠. 응? 직관이 뭐냐? 그 설명을 조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되느냐? 직관의 영성 차원. 이와다데 야스오가 직관의 시대적 필요성을 자각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적으로 시대 전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거를 필자의 인간 경험 4단계 담론으로 설명을 하자면 근대 담론이라는 게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은 육체 차원을 객체적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육체가 중심이었었어요. 근대 담론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담론들은 물질 중심주의죠. 그래서 뭐 하냐면 영성 차원이나 배제하고
감정과 정서 차원은 배척하고 배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탈근대 담론은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을 중심으로 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육체 물질 차원도 권리가 복원되는 그런 생각 차원이에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소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어, 근대 담론과 탈근대 담론의 차이를 하나, 아주 정확한 말을 하나 해줬어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아주 좋은 걸 배웠는데, 양질의 기억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기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은, 어, 요거 전에 기억이 뭔가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연구가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고 선택적, 어? 선택적이었기라는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기 의 추억을 생각해보면, 기억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거죠. 조작될 수 있다는 말. 기억이라는 것이 이 조작된다는 말은 누군가의 조작이 아니라 뇌가 편히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뇌가 편의적으로 이런 기억이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남겨두는 거죠. 그런 거를 지금 입증해내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그 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따라 개인의 기억은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친구와 경험이 있어. 그 친구와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기억이 달라져요. 똑같이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같이 갔는데 그거를 그 기분, 자기 판단, 그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판단에 따라서 기억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새 성폭행이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기억에 근거해서 하는 판단이 참 많아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이 왜 일어나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각하는 그 기억의 관점이 달라요. 요새는 거꾸로죠. 요새는 여성들이 그런 성폭행이나 성피해를 받는 거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니까 훨씬 더 정상적인 어떤, 예를 들면 서로 지나가다 스쳤는데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기억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한 연결을 해내고 그런 예상치가 못한 연결이 뭐 독창성과 창조성을 이끌어내지만 또 그냥 기억 자체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정동 기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결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인지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양질의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기억인 거죠. 그런 기억이 그, 그 사람 속에서 인생관, 미의식, 취향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기억의 네트워크에 자리 잡고 선택한 기억만이, 그것만이 자기 자기 내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게 양질의 기억인데, 이 양질의 기억. 그러니까 보통 기억, 우리가 이제 양질의 기억이라고 기억을 가집어내는 기억은 이, 특히 탈근대 담론에 있어서 드디어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기억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냥 집단적으로 근대인들이 그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쭉 해오던. 그러니까 여기 안 써 있어서 좀 설명하면, 아까 위에 설명한 거 요거 보세요. 여기서 위에 거 잠깐 올라가 보시면 근대 담론이요. 근대 담론이 보세요. 생각과 이념의 차원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담론은 영성 차원을 배척하고
감정과 정서 차원을 배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거를 따진 적이 없는 거야. 뭐만 좋으면 되는 거야. 물질 중심적으로 좋으면 되는 거죠. 그치? 영성적으로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삶의 의미 이런 거 따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와서 팔근대 담론을 그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기억, 이 기억에 관한 얘기라고요. 이거 최근에 저거 남태령 영화 남태령을 이 같이 영화 읽기를 했거든요. 영화 읽기에서 음, 남태령을 했는데 그 남태령에서 2030 처녀 2030 여성들의 영적인 변화 의 이 설명 일종의 변화에 관한 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태령에서 겪은 양질의 기억 때문이라고 음, 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내가 판단한 이유는 이런 양질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정치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세상의 틀을, 새로운 세상에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어, 보여주는 그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그 기억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근대 시대 동안 여기서 조금 설명하면 근대 시대 동안 무시되어 온 어? 기억 형성의 과정에서 그지? 개인들의 영성적 차원에서 수용되는 정동, 특히 쾌, 불쾌, 그지? 이게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 정동적 판단, 중요해진 시대의 팔근대 담론, 그지? 근대 시대 동안에는 우리가 그게 즐거운지 나쁜지 그런 어떤 감정도 존경받지 못했다고 한 번도. 그런데 이 남태령에 있는 여성들은 그때 내가 너무 좋았어. 그지? 그런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라는 게 육체를 통해서 감지되죠. 그 육체를 통해서 감지된단 말이죠. 육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시동안 육체가 안 중요했죠. 그런 영성과 정동의 차원을 중심으로 양질의 기억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양질의 기억은 왜 중요하냐면 왜라는 왜라는 질문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가슴에 간직한데 사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말처럼 삶의 의미라는 영성 차원을 중심으로 의미의 기억의 축적이 내 영성, 즉 인생관, 미의식, 취향 같은 영성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동 기억이 최종적 결단을 가져와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다데 야스오가 무의식 중에 설명했는데 왜 팔근대와 근대 담론의 차이를 설명을 아주 멋있게 했어요. 다른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근대 담론과 지금 세상의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그지?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 탈근대 시대에 교육, 정치, 교육과 정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누굴 교육을 시키거나 누구를 어떤 정치를 해 나가야 되거나 그러니까 지금 요새 선거철인데 그 선거를 하고 있는 유세하는 사람들이 말로 유세를 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여기 들어있어요. 그치? 유권자들이 양질의 기억을, 정동적으로 기분 좋게, 그지? 하는 양질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주는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동기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정동기억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기억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다름 아닌 뭐다? 기쁨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기쁨의 감정은 조심해야 될 게 그냥 기쁜 거 아니에요. 마약 먹고도 기쁘잖아. 술 마시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술 마시고 마약 먹고 먹는 기쁨이 아니야. 왜냐하면 근대적인 어, 근대 시대에 그, 이분법적이고 육체 중심적인, 그지? 육체 물질 중심적인 주의적인 어, 감정이 아니라 어? 이 정동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정동을 말한. 네. 응? 그러니까 야소는 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팔근대 담론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때 기쁨의 감정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 술이나 마약으로 인한 그 기쁨과 전혀다. 응? 응? 술이나 마약을 먹고도 기쁘다 모르잖아. 안 기쁘면 그렇게 하겠냐? 그지? 그런 기쁨의 감정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감정이냐? 기억의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란 말이죠. 왜 기억의 네트워크를 풍부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 그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인생관 미의식 취향. 응? 같은 영성적 차원. 그지? 과 부합하는지 여부. 그지? 요거. 어, 응. 부합하는. 응? 그러니까 자기 인생관과 미의식과 그게 이제 기억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아, 이건 참 좋은 거야 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지? 그걸 풍부하게 만드는 게 이 정동적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더 높은 수준의 호기심과 창조력이 생기는 거죠. 사고방식,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 차원도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생각은 물질주의 정신주의 생각인데 전혀 다른 생각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내가 뭐라 그러냐? 시적 상상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쁨은 근대 시대의 물질 중심적인 학문적 상상력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 어? 그냥 호기심을 발휘하고 창조력을 발휘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차원이에요. 물질 중심적인 그 차원이 아니라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더 높은 수준과 그래서 한층 더 높은 이런 말 써요. 한층 더 높은 수준에 이게 뭔지 모르면서도 쓰는 거예요. 한층 더 높은 수준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호기심과 상상력이 중요한 호기심과 창조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순수하게 즐겁다고 여기는 것을 발견하면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이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어? 눈에 보이는 보상. 돈 필요 없다는 거야. 요거. 근데 시대 때는 어땠어요? 요거밖에 안 필요했죠. 요거밖에 안 필요했다고. 근데 그게 없이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설명. 되게 이상한 설명이라고. 이게 근대적인 사고방식만 보면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책 읽기로 하는 이유도 그런 식의 근대적인 사고방식만 갖고는 이거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영화, 그지? 남태령? 남태령의 2030 여성들의 변화 사건. 그지? 그 여성들이 그랬다고. 2030 여성들이 그, 그전에는
눈에 보이는 보상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 난 돈이 너무 없어요. 계속 괴로워요. 이런 얘기 하다가 남태령 그 사태를 겪고 나서 뭐 28시간밖에 안 됐지만 자신이 즐겁다고 여기는 것, 순수하게 즐겁다고 여기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이 놀라운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 근대 과학 등 근대 세상에서 배척된 정서 감정과 달리 응? 8근대 담론에서의 정동 차원은 영성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해석을 하지 않은 채 야소가 설명을 하는 바람에 혼란스러워서 계속 내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한다고. 제대로 무슨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생각하는 거냐고. 특히 지금 시대에 진짜 이게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언어에 의한 기억만 갖고 안 된단 말이죠. 언어에 의한 기억이 뭐야? 러닝이죠, 러닝. 근대 학습, 근대 학습을 통한, 응? 근대 학습을 통한 언어에 의한 기억. 그거 진짜 쓸모없어요, 이제. 개인이 이해한 의미 기억 네트워크.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헷갈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 그지? 개인이 스스로 언러닝 하고 리러닝, 그지? 한, 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공동체가, 전문가들이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웃기는 말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를 전부 다 포기하고 개인이 이걸 무슨 수로 그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대 학습을 통한 언어의 기억이 아닌 학교에서 배운 거 다 틀렸다는 소리죠. 그지? 근데 개인이 스스로 리러닝하고 언러닝한 응? 개인이 이해한 의미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요? 어? 학교 내내 배운 게 틀렸고 지금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부터 우선 들어야 된다.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이라는 것들 모르고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듯한 내용 같으니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정작 해보려고 그러면 진짜 현실에 써보려고 그러면 안 써진다고요. 왜 안 써지냐? 어마어마한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다. 어마어마한 과정. 이 어마어마한 과정, 이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어마하게 어려운, 응? 타학습과 재배움의 과정에 가드라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응?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예요, 내가. 운영하고. 진짜로. 학교 20년 다녔죠. 어, 그걸 다시 치우고 새롭게 공부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여기 있는 유튜브 채널에는 저를 열심히 보시고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동영상 다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또 나와요.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행위 자체를 즐겨야.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지금 돈도 못 벌어 쩔쩔매는데 무슨 행위 자체를 즐기냐고. 그지? 굉장히 이상한 말이란 말이죠. 근데 맞는 소리예요. 근데 맞는 소리. 그래야지만 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 요거를요. 요거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요거를.
회사원의 경우, 응? 직장인, 응? 직장인의 경우에 이 원리를, 응? 응, 그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해보세요. 보상은 기대해야 되죠. 보상은 기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응, 응. 주인의식을 가져라. 어, 라는 말을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요. 응? 직장인들이 많이 듣습니다. 응? 그런데 바로 그 주인의식을 정말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인의식을 정말로 가져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업무가 힘들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기대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응? 업무를 업무라는 행위 자체를 즐기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창의적, 뇌가 창의적으로 어, 활동을 하여 자신의 작은 업무 분장을 훌쩍 뛰어넘어 넘은 성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 진급하고 어, 발전하는 방법이에요. 놀라운 얘기가 놀라운 얘기가 회사 가서 내가 월급만 받으니 고만이지 뭐라고 생각하면 어, 잘 되지 않을 것이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회장님이 주인의식 가진다고 주인의식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직자로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머리가 획획 돌아가고 진짜로 어? 그래서 머리가 보다 광범위한 게 사용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돌아가면서 자기 업무를 훨씬 뛰어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진짜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있다고 회사에 들어있다고 아예 난 망했어. 창의적인 뭐 예술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보통 사람도 어림도 높잖아요. 근데 회사 자체 내에서 이 업무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보상을 기대할 때와 자기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 그 행위 자체를 즐기고 있을 때 활성화하는 내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업무를 하는 속에 있더라도 그걸 정말로 즐기면 뭐 즐기다가 다음날 좋은 일 있으면 하루 때려치고 다른 데 가시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어? 평생 거기 있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아, 나 이제 다 했어. 그리고 잘 있어.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데 할 때, 할 때. 그게 무슨 일이든. 그게 뒤지게 재미없는 일이라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서 그 행위 자체를 즐기면 예를 들면 타자 치는 일만이라도 타자 치는 것도 그렇답니다. 하물며 말도 안 되게 쉬운 타자 치고 졸려온 일이라도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언어에 의한 기억을 늘려봐야 그건 뭐겠어? 아무 생각으로 이어지지도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런데 스스로 이해한 사안 간의 연결로 그 안에 날마다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발견.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 업무야, 내 의무야, 나는 일이라도 스스로 정말로 다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다 이해를 하면 그게 온전한 생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일까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나는 신문 읽기를 권유하는데 신문을 보면 온갖 정보가 막 온단 말이죠. 그지? 온갖 정보가 막 오는데
그 정보가 맨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엄청난 훈련이 돼요. 질문 읽기도 좋습니다. 무슨 정보든 좋단 말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우선순위로 취향 중에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되냐면 정동기억이 영향을 미쳐요. 어? 정동기억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정동이라는 게 뭐냐면 정서가 밖으로 표출되면서 관찰되는 순간적 신체적 반응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어, 어, 음, 정서와 감정하고 조금 다른 거죠. 팔근대적 정동 개념이죠. 이게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극한의 현재에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시스템으로 정동이란 단어가 지금 그 우리 시대에는 별로 잘 안 쓰이는 단어들인데 옛날에 쓴 단어를 내가 지금 부활시킨 건데 이게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는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가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온몸을 붙여서 반응하는데 그 죽음과 삶이 갈리는 상태에서는 온몸 전체가 반응을 하겠죠. 느낌을 표현하겠죠. 그런 거에서 나타나는 감수성의 표현인데 느낌의 표현이죠. 그래서 신체적 반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감정의 느낌뿐만 아니라 신체적 반응까지도 보인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정동기억에 담겨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좋고 나쁘다가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그지? 인생관하고 연결되고 아까 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발동을 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탈근대 시대하고 무슨 강조가 됐냐 싶지만 왜 그게 강조가 되냐면 영성적으로 판단이 돼. 그러니까 삶의 의미하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성하고 더불어 내발적인 동기부여에 의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에서는 중요한 거는 취향의 경로가 활성화되고 직관을 이끌어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창조하는 핵심 도구가 되는 거죠. 그 감성이. 어?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자기 삶의 의미하고 그걸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탈근대 영성과 정동의 대표 사례가 뭐냐면 이와다데 야스오도 설명을 하지만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단 말이죠. 이게 미국이 어, 최강대국인 미국이 최초로 패배한 전쟁이에요. 근데 베트남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 이란하고 비슷하죠. 이란보다 좀 더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뭐냐? 각각의 국민이 어떠한 생각과 각오로 전투에 임하고 있는지가 정동이죠. 그지? 그러니까 삶의 의미, 영성에 기반을 둔 정동이 어떤가가 승패의 커다란 분기점이 된다. 미국은 어땠냐? 병사의 사망자 수에만 주목해요. 근데 사망자가 몇 명 넘으면 미국은 포기해요. 그래서 이란을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베트남은 어땠어요? 애국심이 엄청났다고. 그 전에 베트남 사람들은 그 전에 프랑스 제국주의를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미국이 들어온 거야. 절대로 안 돼, 이런 게 있는 거죠. 미국 국민들은. 그 1960년대에 미국은 엄청난 반전 운동이 있었단 말이죠. 8대 혁명으로서. 절대로 미국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건, 놀라운 사실은 미국 행정부도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단지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응?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치? 이란, 이란을 못 이겨요. 이란이 뭐 때문에, 어? 뭐 때문에 지냐고, 뭐 때문에 양보하냐고, 이란이라는 나라를 미국이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뭘 하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폭탄에 맞게 던지는 거지. 그럼 이란 사람 몇 명만 죽는 거지. 지금도 알고 있는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1960년대였다. 지금 몇 년이에요? 60년 후에 또 그러고 있어. 정말로 바보죠.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못 벗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화된 데이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로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미국이 대표하는 근대 담론이 신앙하는 모든 것을 그 담론은 뭐예요? 모든 걸 수치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걸로 본질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수치에서 환상에 불과한 거죠. 팔근대 시대의 진리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량적 평가라 그런 거야. 정량적 평가. 정량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자말로 쓰면, 이거 한자말이죠. 아주 쉬운 말이에요. 정량적. 요거, 요거예요. 정량. 양을 재는 거죠. 양을. 그지? 정량적. 응? 양을 재는 평가예요. 수치화하는 거. 그러면 이 수치화하는 게 왜 중요해졌냐면, 근대 시대 동안, 그지? 근대 과학의 핵심, 도구였던. 그러니까 근대 과학은 모조리 다 뭘로 하냐면 핵심 도구가 이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암 수술이 뭐냐면 암이 걸렸어. 근데 그 암이 그 걸린 거를, 암이 생긴 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게 1cm가 넘으면 수술해요. 1cm가 안 되면 아직 암이 아닌 거예요. 정량력 평가예요, 언제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래야 다른 이들과 가설에 대한 판단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지? 이 데이터화된 수치화된 정보고 이 데이터화된 수치화된 정보가 있어야지 논리적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가 뭐예요?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새 암도 그래요. 암도 1cm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어떤 종류의 암이냐, 어떤 상태냐, 어떤 사람이냐, 개인적으로 판단을 달리 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1cm가 넘으면 무조건 수술하고 무조건 치료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의학에서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데이터로서 수치화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게 과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호의나 반감 같은 감정도 그렇다는 거랍니다. 그치? 어쩌면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대의 요소라 해도 좋을지 모른다. 이 사람이 뭔가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과 영성, 이게 정동과 영성이죠. 그치? 정동과 영성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대의 요소라는 거, 사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가 이런 거예요. 뇌만 들여다보고 물질적으로 연관돼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대 시대에는 어때요? 바로 이 정동과 영성 등 영원히 수치할 수 없는 것이 담론의 중심이랍니다. 수치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게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딴 동네가 중심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부수적이 돼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아직도 그걸 중요시 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해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은 되죠. 가끔은 되죠. 그게 뭐예요? 베네수엘라 공격해서 대통령을 싹 잡아오니까 뭔가 성공한 것 같잖아. 가끔은 되거든. 문제가 지금 뭐냐면 가끔은 성공한단 말이죠. 의대 가면 괜찮은 것 같잖아. 그지? 의대 가면 성공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은 성공하는 게 문제야. 그게 완전히 성공을 안 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근대하고 탈근대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애초에 우리 신체의 한 부위로 존재하는 뇌는 무엇인지 수치하여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그리 뛰어나지 않아요. 그보다는 신체지, 바디 날레지나 정동의 기억을 종합으로 사용한 종합 판단이야말로 뇌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어요. 뇌를 연구한 뇌과학자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엉뚱한 거였다는 거지. 그지? 인류로 지금까지 판단해온 원동력 또한 그거였다는 거예요. 데이터만으로 판단할 때는 별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플러스가 더 많으면 끝인 거지. 그지? 1cm냐 아니냐 이걸로 정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뭐라고 썼어요? 반드시 인간의 뇌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AI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AI도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부를 하는 의사는 망하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괜찮은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현재 의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현재 의사들도 이 수치하여 정량하는 판단하는 일만 갖고 살아온 의사들은 다 망하는 거고, 어? 요 종합 판단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일을 해온 사람들은 신나는 거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의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수치하여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일만 잘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런 의사는 틀림없이 잘못해요.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그런데 복잡한 현실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근데 지금 기존의 수치화한 그렇게 해온 세상이 없어졌다고. 없어지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직관 능력 쭉 얘기해 온 거죠. 추론을 중심으로 하는 논리기계 AI 시대. 이땐 더하죠, 이제. 지금은 더해요. 왜냐? 그런 그 근대화된 그 수치화된 그런 지금까지 쑥 설명한 그런 근대적인 담론 그거를 기계로 만든 게 AI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근대 담론의 논리처럼 언어와 수치화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지? 이거는 다 누가 해요? 언어와 수치화해서 판단하는 거는 다 컴퓨터가 한다고. 컴퓨터가 제일 잘해요, 이거. 이거 하려고 만들어진 기계가 컴퓨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상을 복잡한 채로 받아들이게 해야 돼. 이게 뭐냐? 그걸 직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응? 이름이 뭐든. 그게 8근대 담론의 핵심 생산 도구고 나는 이거를 시적 상상력이라고 부른다고. 직관이 뭔지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시적 상상력은 설명이 좀 더 되거든요. 산문적인 상상력이 아니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직관과 논리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 어?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새로운 게 딱 있으니까 옛날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게 아니라 어? 이게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돼? AI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부가 틀렸다는 공부가 아니고 잘못된 공부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 지식과 논리는 AI에게 대체되는 능력, 쉬운 능력이니까 AI 시대에는 뇌 전체를 연결함으로써 직관과 창조성을 높이는 훈련이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AI는 신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궁무진한 자극을 경험하지 못하고 망각 능력이 없으며 정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구나 인간의 뇌는 자극과 출력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AI와 달리 방대한 기억들이 3차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초병렬령 처리가 가능하니까 무슨 소리냐면 AI는 들어오고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밖에 없죠. 그지?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한꺼번에 나가죠. 이런 창조성이. 근데 지금 여기서 요 얘기는 좀 잘못된 게 최근에 아까 말한 수학 있잖아요. 수학. 어? 최신 수학. 아주 그 난제인 수학을 풀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인간 전문가들은 근대 인간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그치? 예, 그 1대1 인풋 그러니까 특정 전문 분야에 국한하는 음, 연구를 연구에 집중해 오는 바람에 AI보다 능력이 떨어지게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수학 그럼 특히 예를 들면 기하와 어, 확률 등 두 개 분야의 을 연결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AI를 AI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었어요. AI 학년도 예를 들어요. 기하와 확률인지 모르는데 연구하는데 기하 전문가가 있어. 기하학 전문가, 확률 전문가가 있어요. 그 두 개 인간은 전혀 다르거든요. 학회도 다르고 같이 만나지도 않아. 서로 아는 척도 안 해요. 몰라. 수학자들인데. 근데 AI는 어때요? 두 개 같이 할 거 아니야. 그 연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A는 자극과 출력이 1대1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1대1 아니에요. 얘를 여러 가지 섞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병렬 처리가 인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A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3차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거 다, 요것도 벌써, 몇 년 된 거죠. 이거는 당장 지금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두 개가 연결하는 수학 이론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연구가 발표가 이미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죠. 병렬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AI 여러 개가 섞여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AI를 이길 방법은 이제 전혀 없다. 지식과 논리로 이런저런 거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고 새로운 직관적인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없다. 몇 명의 전문가가 남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야? 그 남은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대우를 받을 거예요. 이와다데 야스오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억 네트워크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뭐 직관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 또 평소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타인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로 활성화하는데 중요하니까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창조적인 아침에 유리하고 또 뭐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라고 권고한다.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어야 됩니다. 또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좋은 향기를 맡는 거, 뭐 산책, 운동 등 오감을 활동하는 자극이 좋다. 직관을 높이는 데 좋다. 음, 그런 건 다 간접적인 노력이죠. 도움을 주겠지만 이런 건 다 간접적인 노력이고 직접적인 노력은 어, 상상력, 즉 시적 상상력에 주로 기인하니까 이 시적 상상력을 훈련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어, 인간에게 남은 능력, 어, 기계를 이기는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다데 야스오의 이 책은 아까 우리가 양질의 기억을 본 것처럼 탈근대 시대에 음,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